봅시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상품 계정에 대해서, 기중에 이제 상품을 살 때, 매입으로 하고 팔 때 매출로 했을 때, 이거 실사법이라 나중에 배우는데요. 그럴 때 이제 팔 때 이 매출이 지금 순매출액이 2,000에 팔아서 200이 취소됐으니까 1,800원어치 벌었잖아요. 근데 얼마짜리가 팔렸냐는 건 안 보이죠. 내가 산 거지 이게 지금 팔린 원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2,000하고 요거 200, 요걸 뺀 게 1,800 순매출액이죠. 순수하게 장사한 게 얼마? 1,800인데 이만큼 벌었는데 도대체 얼마짜리가 1,800에 팔렸느냐. 그 얼마짜리를 우리가 뭐라 한다? 네 글자로 매출 원가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매출 원가라는 단어를 조금 잘 생각해서 이게 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이걸 하는지를 아셔야 되겠죠. 얘는 나와 있으니까 여기서 얼마를 빼냐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하죠. 자, 요거를 기중의 매출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도 있고 나중에 배우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거는 기중의 매출 원가가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수정 분계를 통해서 얘네들이 만나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럼 봅시다. 자, 그럼 이제 기중에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렇게 짠 하고 보시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예? 자, 지금 보시면 아까 우리 일단 먼저 그림을 그리시면 돼요. 기초는, 이제 나중에 보시고, 기중에 한 거 보면 1,600원어치를 샀고, 취소가 100이었죠. 그럼 순수하게 매입한 건 1,500원 밖에 없다. 극단적인 얘기를 들었고요. 얘는 얼마짜리가 나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지금 얘가 나가서 이익이 더해져서 얼마에 팔렸다는 거죠? 2,000원에 팔았는데 취소가 200원이래네? 그 순매출액이 얼마라는 거죠? 1,800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기중의 기록은 이 두 가지의 유형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그러면 이대로 두면 이 1,500원짜리하고 이 1,800이 만나서 이익은 얼마가 된다? 300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과연 진정한 상품을 팔아서 얻은 이익이 맞냐 안 맞냐를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이게 맞을 수도 있죠. 어떨 때 맞겠습니까? 자, 기초도 없고 기말도 없다면 맞죠? 그렇잖아요. 기초도 없고 기말도 없으면 들어온 게 그대로 팔렸으니까. 근데 이 문제는 지금 명백히 뭐가 나와 있어요? 나 기초 얼마 있다? 100이 있다. 안 팔린 거 얼마 있다? 200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요 금액은 어떻게 계산돼야 되겠어요? 자, 요게 아니겠죠. 팔린 원가는 얘가 아니라 여기다 누구 더해야 돼요? 기초 있던 거 팔아야 되겠죠. 요거 더하고 만약에 내가 안 팔린 게 없다면 1,600 그대로가 매출 원가죠. 그런데 안 팔린 게 200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팔린 원가는 얼마예요? 1,400이 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 1,400이라는 금액이 돼서 이익은 얼마? 바로 1,400이 1,800 되니까 얼마가 되겠습니까? 400이라는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적정 이익인데요. 이랬을 때 요 1,400이라는 이 수치를 계산할 때 결정되는 요소는 지금 보니까 자, 이 1,800이라는 요 1,400이라는 요소 계산되는 요소는 요 세 가지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그쵸? 이 세 가지 이루어졌죠. 이 세 가지가 얘를 결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매출원가죠.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요소를 매출원가라는 집에 보내주는 작업을 기말에 한다는 얘기예요. 그 보내주는 작업의 분계를 가만히 쳐다보면 그게 매출원가 등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도대체 나는 이 분계가 어렵다 그러면 그냥 매출원가의 등식으로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렇지만 그 등식은 그냥 나온 게 아니라 회계 처리 과정에서 나왔다. 아시겠죠? 정리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기준거래는 요거하고 요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요걸 구하기 위해서 이걸 매출원가로 봐야겠 매출원가. 매출원가로 보면 매출원가에 하나, 둘, 세 개를 보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혹시 기억하실까 모르겠는데요. 우리가 분계한 것을 T계정, 총계정원장에 보내는 걸 전기라고 했죠. 근데 T계정에서 T계정으로 이사가는 걸 뭐라 그랬어요? 대체라고 해요, 대체. 그때 하는 분계가 대체 분계인데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먼저 우리가 수정할 작업은 요 계정이 원래가 매입 차감이잖아요. 그래서 수정 분계 때 먼저 우리가 이제 본격적인 분계하기 전에 얘를 매입에서 빼는 분계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간접 계정을 이제 매입에 직접 뺄 수 있게 하는 건데, 자, 그럼 여기서 요 분계를 했기 때문에 이 1,600에서 100만큼 감소하죠. 그러면 나는 1,600원어치 샀는데 요만큼이 취소니까 순매입액은 얼마예요? 1,500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요거 매출도 마찬가지죠. 원래는 그냥 매출의 누리가 대변에 이렇게 있었는데, 이 차변에 있었는데, 이걸 매출로 보내니까, 이렇게 이사 오니까 매출 차감이 되죠. 직접, 이제, 그래서 매출도 2,000에서 200이 취소가 됐으니까 얼마? 순매출액이 1,800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작업을 먼저, 간접 계정을 먼저 빼는 작업을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작해요. 자, 봅시다. 자, 이거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요 관계 지금 머릿속에 연상이 되죠? 난 지금 누구 구하려고 해요? 요거 구하려고 하는 거, 요거. 그쵸? 요거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 지금 기중에는 이게 이미 있죠? 어느 계정에서? 매입 계정에 얘가 있어요. 그리고 얘는 보면 기초는 얼마라고 나와 있죠? 상품 계정에 100이 있죠? 얘는 얼마 있어요? 안 팔린 게 200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응?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하나 그림을 하나 만들어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요걸 매출원가 계정이라고 봐요. 그 매출원가 계정 차변에다가 기초를 오게 하면 되죠. 매입을 오게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안 팔린 것만 빼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매출원가,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매출원가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기말수정분계 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제 처음에는 이 분계가 아직 아주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대체 분계는 정말 억수로 어렵게 느껴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산을 위해서 지금 금액들을 분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하나씩 해볼게요. 자, 지금 보세요 여러분. 요게 아까 매출원가잖아요. 여기에 뭐가 오면 된다? 기초, 매입, 기말 오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올 수는 없고요. 기초가 오려면 이 지금 기초 재고가 상품이 자산이니까 이쪽에 지금 100원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대로 있으면서 차변에 똑같이 오면 이중기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게 없어져야 되겠죠.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자산으로 있다가 팔리면 더 이상 자산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창고에 지금 100원어치의 원가가 있어요. 팔리면 얘가 자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팔리면 더 이상 창고에 있지 않죠. 그러니까 감소를 시키는 거예요. 그 자산이 없어지면서 어디로 가요? 매출원가라는 비용의 구성 요소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산이 감소하면서 어디로? 매출원가 차변에 오죠. 그래서 매출원가 차변에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일단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 있던 금액이 T계정에 있던 금액이 다른 T계정에 이사 가죠. 요걸 뭐라고 한다? 대체라고 하고 이 이사가기에서 하는 분계를 대체 분계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매입 계정에 보세요. 아까 취소 보니까 1,500 있었죠? 그 1,500이라는 순매입액이 어디로 와? 매출원가로 와야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요 매입 계정에 여기 이렇게 자, 매입에서 매입 취소 빼면 요만큼이 순매입액이잖아요. 요 매입액이 지금 그대로 두면은 이 차변 쪽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쪽 반대쪽에 써주면 대변의 매입이 되겠죠. 그리고 어디로 가요? 매출원가 차변으로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기초 매입이 이렇게 오죠. 자, 여기서 이제 봅시다. 이 매출원가 계정에 수정분계에서 이렇게 둘이 왔는데 만약에 이 회사가 다 팔렸다. 기말에 남은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이게 매출원가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지금 기초상품의 원가와 매입원가 더해져서 1,600이잖아요. 그럼 이게 다 팔렸다. 그럼 이게 매출원가. 근데 이 중에 안 팔린 게 있대네? 안 팔린 게 있으면 매출원가로 가면 안 되겠죠. 뭐로 가야 돼요? 창고에 재고로 있어야 되겠죠. 그게 기말 재고예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안 팔린 게 없고 다 팔렸다 그러면 이 1,600이 매출원가인데 지금 보니까 이 중에 안 팔린 게 기말이 있대요. 그러면 매출원가를 없애야 되겠죠. 이 중에 안 팔린 거니까. 자, 그래서 기말 대체 분계가 나옵니다. 그래서 매출원가 없애잖아요. 이렇게. 이게 없애요. 이게. 없애고 얘는 자산으로 간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분계를 가만히 보면요. 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주목하는 거거든요. 자, 보세요. 자, 요거 지금 요게 등식이 됐는데 요 대체 분계 이거 압축해 볼게요. 수정 분계. 지금 우리가 이 노란 색깔이 매출원가죠. 선생님 잘 보시면 요걸 제가 그림을 그려 볼게요. 이렇게. 이거잖아요. 그쵸? 요게 무슨 계정? 매출 원가라는 계정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으면 요 매출원가라는 계정에 차변에 이렇게 온 거잖아요.
요 계정 차변에 오기 위해서 이런 분계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공식으로 외울 때 어떻게 합니까? 기초재고 더하기 단기매입 마이너스 기말 이렇게 외우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이때 우리가 이게 1600인데 이 1600 중에서 다 팔렸다면 매출원가가 1600이겠지만 근데 중요한 건 이 1600 중에서 안 팔린 거는 매출원가가 아니죠. 그래서 반대쪽에 써주니까 얘는 매출원가 차감이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매출원가는 얼마예요? 1600에서 200배니까 얼마? 1400이 되는 거라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요걸 해석을 잠깐 해보면 상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이게 수정후인데요. 수정 전하고 다르죠. 뭐냐면 수정 전에는 이게 기말이었어요. 기초였죠. 그쵸? 기초였는데 기말로 바뀌었고 아까 매입이 없어졌잖아요. 자, 보실래요, 여러분? 잠깐만. 자, 여기다 놓고 그냥 다시 그려봅시다. 아, 너무 열심히 돌렸네요. 예. 자, 이 수정전 시산표. 이 수정전 시산표는 수정 분기하기 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는 이제 여러분 요거는 시험 문제에 따라 틀리는데 자, 요 매입액하고 매입 애누리 환출. 자, 요거하고 요거 두 개를 하게 되면 뭐가 됩니까? 이쪽에 뭐가 되죠? 순 매입액이 돼요. 이 순 매입액이 얼마입니까? 요게 1,500이죠. 자, 그리고 매출액, 요 매출액하고 매출 취소 요거를 어차피 차감되죠. 그럼 얘가 뭐가 됩니까? 순 매출액이 되죠. 이게 1,800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상태에 있었는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수정 분계 지금 했잖아요. 이거 한번 이거의 의미를 보시고 여러분 시험에는 요즘에 이 분계 자체는 안 나왔지만 구급 시험 같은 데도 많이 나와요. 공무원 시험도 우리 영향 많이 받는데 한번 정리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자, 그때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차변에 매출원가. 자, 매출원가를 구해야 되니까 이 매출원가 차변에다가 누구를 보내요? 기초 보냈죠. 기초가 얼마? 100. 그리고 상품이 없어져요. 일단 쓰고 설명드릴게요. 상품이 얼마입니까? 100.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되죠? 매출원가. 이게 순매출액이 1,500. 그쵸? 자, 여기 이제 원래 이 차감 항목은 우리가 수정 분기 때 하는데 했다고 보고 그냥 순액으로 하겠습니다. 매출원가 얼마? 1,500. 그다음 대변에 매입 얼마? 1,500. 자, 그리고 차변에 상품. 자, 조금 전에 했죠. 이게 얼마? 200 기말이죠. 자, 그리고 매출원가가 아니니까 매출원가를 줄여요. 이렇게. 자, 이런 분계를 지금 봤잖아요. 예? 그 지금 우리가 수정 분계에서 자, 차변의 매출원가, 차변의 매출원가, 대변의 매출원가 이런 분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런 수정 분계를 반영한 다음에 시산표를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여러분? 수정 분계 다음에 시산표를 뭐라고 한다? 수정 후 시산표.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 잘 보세요. 상품부터 보세요. 상품. 상품은 요 수정 분계 하기 전에는 기초였죠. 그러면 여러분 잘 집중해 보세요. 요 상품 기초는 차변이에요, 대변이에요? 상품은 자산이니까. 차변에 얼마 있어요, 지금? 100원 있잖아요. 자, 차변에 분명히 여기 100원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근데 수정 분계의 상품에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100원이 차변하고 요 대변이 되니까 이렇게 없어진다고요. 네? 반대 방향이니까. 그러면 기초는 더 이상 자산이 아닌 거예요. 팔리는 원가가 돼버렸다 이겁니다. 여기 매출원가로 갔잖아요. 팔리는 원가. 자, 그리고 매입은 어떻게 돼서 이게 차변이잖아요. 순매입에. 근데 어떻게 해서 이거 없어졌죠, 이렇게? 네? 그리고 여기 저쪽에 없었던 매출원가가 등장했잖아요, 이렇게. 그 매출원가 등장한 거 보실까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매출원가 차 되죠? 그럼 요것들을 다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연결하면 여기에 뭐가 나와요? 매출 원가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리고 기말은 여기 상품은 어떻게 상품. 여기 200이 차변에 지금 안 팔린 것만큼 자산이 있잖아요. 그래서 상품은 기초가 아니라 이제 뭐가 된다? 기말이 되는 거고, 요게 200원이라는 숫자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지금 여기서 계산이 됐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래서 100 더하기 1500, 1600에서 200 빼니까 얼마? 1400이 되고. 매출은 고칠 필요 없죠? 매출은 그대로 얼마입니까, 여러분? 예, 1800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수정후 시산표하고 수정전 시산표는 누가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이 수정분계로 말미암아 관련 계정의 숫자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정분계를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거죠. 요게 1300인 거하고 1400인 거하고 1600인 거하고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얘는 기중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매출원가 등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수정분계를 공부하는 거예요. 만약에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선생님 저는 이거 너무 어렵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처음에 할 때는. 그럴 때는 매출원가 등식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게 뭐냐면 일단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수정분계도 요즘에 시험에 나오는 추세이기 때문에 미리 해두실 필요가 있고, 자, 요거 다시 한번. 그러니까 매출원가가 뭔지 아시겠죠? 제가 그림을 아까 그려드렸는데, 자, 봅시다, 여러분. 이 수정후 시합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요. 한 번만 더 보세요, 여기. 자, 요걸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기초 재고가 있었고, 이 기초 재고가 100이었잖아요. 근데 기중에는 기록이 안 돼 있죠. 그리고 기중에, 기초만 있죠. 근데 매입은 내가 기중에 기록한 게 순매입액이 1500 이거 취소 빼서 팔린 것은 순수하게 1800이다. 그럼 내가 이 기초와 기말을 기록하지 않으면 1500짜리가 1800에 팔린 걸로 되잖아요. 근데 분명히 엄연하게 나는 기초가 100원이 있었고 그다음에 기말에 안 팔린 게 200원이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진정한 내가 창고에서 나간 원가는 1,500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얼마라는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 이 내가 기초에 있던 100에다가 이거 더하고 1,600에서 안 팔린 거 200을 빼니까 결국 얼마? 1,400이 진정한 팔린 원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이 1,400을 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요소가 필요했다? 기초, 매입, 기말이 필요했다 이 얘기예요. 안 되시면 입력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기초 재고 더하기 뭐다? 단기 매입 더하기 그리고 안 팔린 거 미판매분을 빼면 매출원가가 나온다. 이게 매출원가 등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매출원가는 뭐다? 내가 장사할 때 창고에서 나간 상품의 취득원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왜 중요하다? 요거하고 매출액이 만나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정산하기 때문이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확인하시고 저희가 나중에 재고자산 공부할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 아마 처음 하실 때는 이 회계 처리가 어렵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렵다고 무조건 도망가시면 안 돼요. 도전하시길 바라고 나중에 다시 공부할 거니까 이 과정에서는 손익의 결산 정리 예? 그거 왜 하는지 그걸 잠깐 해석하시는 게 의미 있고요. 이거 재고 때 또 한 번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보시면 노란 색깔 보이시죠? 요 노란 색깔이 공식이에요. 자, 기초 더하고 매입 더하고 뭐다? 기말 뺀다. 항상 방향이 반대면 빼기예요.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3분법에 대한 결산 정리는 뭐냐면 매입 계정에서 매출원가를 구할 수 있는데 이거 다 옛날 방법입니다. 근데 책들이 가끔 있기 때문에 참조로 썼는데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수정분계를 다 하면은요. 수정후 시산표에 매출원가가 안 나와요. 매출원가 계정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매입 계정을 이용해서 이렇게 옛날식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수정후 시산표에 매출원가가 뜨게 하기 때문에 이런 분계는 지양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4분법이라고 하는데 상품 계정, 매입 계정, 매출 계정, 매출원가 계정을 이용한 수정 분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여러분 지금 저희가 뭐 하고 있어요? 기초 입문 과정에 제일 난이도 있는 파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기본 과정 할 때도 싫어하시는 파트죠, 사실. 그리고 분계로 해석하는 걸 많이 어려워하시는데 한번 도전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수정 분계는 우리가 이제 분계를 통해서 회계 수치가 움직이니까 분계 없으면 숫자가 안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왜 수정 분계를 하는지를 여러분 해석을 반드시 해주시길 부탁드려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뒤에 보시면 종합 문제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거 그거를 나중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다 훑어볼 수 있는데요. 주말에 한번 연습작을 하나씩 끝까지 한번 해보세요. 끝까지. 그러면 이 복식부기가 얼마나 이 기본 약속에 충실하고 자기 자동 검증 기능까지 있는지를 한번 감동하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이제
결산 정리 사항 중에서 감가상각인데 이거 잠깐 해볼게요. 요거는 어디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공부할까요? 얘는 여기서 공부 안 하고 유형자산에서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여러분 기출이 지금 몇 회입니까? 여러분 내년에 보시면은 22회죠. 근데 제가 이 주택관리사 40문제가 된 게 9회에서부터였거든요. 9회? 그러니까 9회에서부터 벌써 22회니까 지금 9회 때부터 40문항이 됐으니까 그 40문항도 벌써 400문항이 훨씬 넘잖아요. 그러면 이미 우리 그정 10년 동안 10년 내지는 7년 이내에 나왔던 문제를 분석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감가상각비는 그 이후에도 그렇게 많이 나왔고 그 40문제 되기 전에도 얘는 인기가 많았어요. 그때는 막 찍기 공부할 때는 얘는 반드시 한다 막 이런 케이스에 속하죠. 유형자산 때 말씀드리지만 감가상각을 모르면 유형자산 정복이 절대 불가하거든요. 자, 그럼 감가상각이 뭐냐? 자, 무슨 자산에 대한 거냐? 이건 유형자산, 유형자산. 이게 유형자산. 유자가 빠졌네, 유형자산. 그쵸, 유형자산이거든요. 그럼 유형자산이 뭐냐? 나중에 공부하는데, 이 자산은 있을 유니까 뭔가 있어요. 보여져요. 실체가 있어요. 토지, 건물, 기계장치 뭐 이런 것들인데요. 근데 이 자산들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산들의 기능이 뭐냐? 유형자산은 사용이에요, 사용. 어디다 사용해요? 개인에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업에 사용해요. 자, 우리 클래스 안에 있는 지금 해커스의 영업활동 자산이 뭐가 있겠어요? 여기 영업활동이 뭐예요? 교육 서비스업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거 없으면 저 눈 희석도 안 좋은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이 교탁, 그쵸? 그 다음에 노트북.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판서할 수 있는 칠판, 저기 빔 쏘는 거, 그죠? 다 같이 들어있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팔기 위해서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것들은 뭐예요? 보여지고 만져지는 실체가 있고, 그리고 그들의 기능은 뭐다? 영업에 도움이 된다 이겁니다. 어떤 영업? 교육 서비스업. 맞죠? 이런 게 유형자산인데, 이 유형자산은 사용하면서 어떻게 돼요? 노후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이 됐을 때 얘를 중고시장에 팔면 가치가 있다 없다? 거의 없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간에 열심히 쓰고 나서 중고시장에 팔면 손실이 나는 경우가 많단 말입니다. 처음 샀을 때보다. 그래서 그 손실을 내가 미리미리 내가 그 기간 동안 돈 벌었잖아요. 그러니까 비용은 항상 수익을 만나게 하는 거니까 돈 버는 기간 동안에 수익을 인식한다. 비용을 인식한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몇 가지 나중에 공부하는데 이 기간이 있어요, 기간. 이거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자, 만약에 기계장치라고 봅시다, 여러분, 기계장치. 이 기계장치를 가지고 막 가동해서 기업에서 돈을 버는 물건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이 기계장치의 생명기간이 있어요. 이 생명기간은 돈 버는 기간이잖아요. 내용연수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연수를 우리가 이제 생명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건 경제적 효익의 제공기간. 저도 강의 서비스를 쾌적하게 제공할 수 있는, 유용하게 제공할 수 있는 생명기간이 있겠죠. 제가 할머니 돼서 발음도 안 되는데 강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내용연수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때 만약에 이게 내용연수가 10년이라고 보시죠. 10년. 그 10년 동안 나는 영업활동에 공헌하는 자산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런 자산을 내가 샀어요. 에? 이걸 취득이라고 하잖아요. 이 취득했을 때의 금액을 취득 원가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10억이라고 봅시다. 10억. 이 취득 원가, 내 산 금액이에요. 그러면 10년 동안 열심히 사용하면서 저 10억은 10년이 지나도 10년이 될 수 없죠. 10억이 될 수 없죠. 왜냐하면 10년 동안 열심히 뭐 했을까? 돈 벌었거든요. 그러면 그 돈 버는 기간 동안에 내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10년이 지났더니 10%밖에 안 돼. 1억밖에 안 돼요. 응? 여러분. 그쵸?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사건이 지금 그러면? 10억에서 세상에 마이너스 9억이 됐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됐나요? 이 마이너스 9억을 그냥 방치하고 있다가 10년이 지난 다음에 중고시장에 팔면 장부에는 10억, 팔린 것은 1억, 마이너스 처분 손실 9억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럼 비용이 얼마가 생기는 거예요? 마지막 연도에 과대계상이 되잖아요. 근데 우리 생각해 보는 거죠. 얘가 도대체 왜 이렇게 마이너스가 커졌을까? 10년 동안에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이 비용을 자, 내가 열심히 가동하면서 뭐가 창출됐죠? 수익이 창출됐죠? 매출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매출에 대응되는 누구로 만든다? 비용으로 만드는 것을 우리가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그래서 뭐래요? 이 원가를 어디에 배분하는 거? 배분은 쪼개는 거죠, 이렇게.
allocation이잖아요. 이렇게 배분. 그쵸? 요 기간에 이렇게 어떻게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만들어서 기간에 배분하는 과정이에요. 자산의 평가 과정이 아니라고. 가치가 떨어져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얘가 수익에 공헌했기 때문에 수익이 있는 기간에 기간 동안에 쪼개서 비용으로 인식하는 거. 이거 무슨 과정이다? 원가 배분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요만큼이 만약에 비용이 이렇게 비용이 됐어요. 그쵸? 비용이 됐죠? 그다음 비용이 됐죠. 이렇게. 이게 비용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만큼 비용을 인식했다. 여러분. 이만큼 비용을 인식해. 그러면 이만큼 자산도 다운시켜야 되죠. 다음 년도에 또 이만큼 비용을 인식했다. 그럼 이만큼 자산이 또 다운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중성으로 기록하니까 감가상각이라는 비용을 수익에 인식하면서 그 금액만큼 자산을 계속 감소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 분계를 언제 한다는 거예요? 수정 분계 때 한다는 거예요. 처분, 기중 처분 이럴 때 빼고, 예외적인 거 빼고. 그래서 기중에 바쁘니까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감가상각은 여러분 뭐다? 원가 배분 과정이 본질이고, 그리고 이 비용을 어디다 대응하는 거예요? 수익에 대응하니까 수익비용 대응과도 관계가 있는 거죠. 기본서도 다시 보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은, 자, 이 사례 볼게요. 자, 기계장치 5천만 원을 현금 샀어요. 그럼 이게 분계가 끝났겠죠? 됐나요? 자, 내용연수 10년 동안 열심히 벌 수 있대요. 10년 지나면 존재하는 가치가 아무것도 없어요. 자, 방법은 나중에 배워요. 정액법으로 생각하려 했습니다. 자, 이걸 우리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한데,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이 기계장치가 얼마짜리라는 거예요, 지금? 5천만 원짜리죠? 내용연수가 몇 년이죠? 10년이죠, 이렇게. 그렇잖아요. 10년이고, 잔존가치가 없어요, 이렇게. 그럼 결국 여기서는 뭐예요? 10년 동안 이렇게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렇게, 거의.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놓고, 아무 회계 처리 안 하고 이때 팔면, 처분 손실이 5천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5천을 매기 비용으로 인식하는 작업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이걸 언제 한다? 방학 때가 아니라 기말정리상학 때 하겠다는 거죠.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이거 잠깐 보겠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거를 정액법은 균등하게 생각하는 거니까 잔존 가치가 없으니까 10년을 하면 5천이 500만 원이잖아요. 요 분계를 해석해 보겠는데, 근데 이때 생기는 비용을 뭐라고 하죠? 원가 배분하면서 생기는 비용을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비용의 발생이니까 차변이죠. 그럼 비용만 인식하고 이쪽에 없으면 회계 처리할 수 없잖아요. 비용은 수익에 대응해서 인식하고 관련 금액만큼 자산을 다운시켜야 되겠죠. 이때 기계장치를 직접 안 패고 기계장치를 평가하는 간접 계정이 있는데요. 이게 감가상각 누계 얘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배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나중에 배우니까 뭐 이렇게 하는 게 기말에 있나 보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유형자산에서 너무 자세히 공부해요, 이거는. 자, 요게 이제 의미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 기계장치가 5천이죠. 근데 우리가 직접 감가상각비 한 만큼 직접 빼지는 않고 간접법은 요 밑에 이만큼이 비용됐다는 걸 보여줘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뭐라고 써 있죠, 여러분? 누계액이라고 써 있네. 1기 말이 때문에 500이죠. 그럼 2기면 얼마일까, 이게? 600이 1000이죠, 1000. 500만 원씩이니까. 자, 그러면 취득원가 중에서 1기 때는 500만 원 비용했어요. 그러면 내가 비용으로 인식하지 않은 걸 400이죠. 4,500. 그럼 이 4,500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미상각잔액 장부금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봅시다. 얘는 일정하죠, 취득원가는. 여러분, 만약에 일정하죠? 자, 2기는 얘가 얼마예요? 1,000만 원. 증가하죠? 예. 네. 증가하면 얘는 감소하죠? 3기는 얼마입니까? 1,500. 감소하겠죠, 이렇게.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 취득원가를 계속 배분해서 비용으로 인식해서 배분한 누적액이 누계액이거든요. 그래서 요 원가 중에서 이만큼이 비용으로 대응했고 나머지 미상각 금액을 장부금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4,500.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저희가 유형자산은 기출빈도가 매우 높은 가장 심혈을 기울여야 될 유일한 단원이에요.
그러니까 단독 단원으로 기출 빈도가 상당히 높은 파트가 유형자산인데 그 유형자산 정복에서 감가상각이 중요하거든요. 왜 감가상각이 중요하냐? 감가상각 자체의 존재의 가치도 중요하지만 요 감가상각한 누적액을 뺀 요 금액, 요 장부금액, 요 장부금액을 가지고 작업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뭐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 기계 장치를 쓰다가 처분했다. 그러면 처분했을 때 장부금액하고 처분금액 비교하거든요. 손상 차손할 때도 장부금액과 회수 가능액 비교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장부금액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걸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감가상각 계산은 매우 중요하다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꼭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말정리사항은 세 가지 파트를 이제 개괄적으로 봤어요. 이 입문 과정에서 이것을 저희가 너무 심각하게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기말정리사항은 기중의 회계 처리가 정확되지 않아서 우리가 기말에 일괄적으로 정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 한 게 뭐죠? 수익과 비용이 틀어져서 하는 걸 손익의 결산 정리. 그쵸? 거기 여러분 뭐가 있었어요? 성급 비용, 선수 수익, 그다음에 미수 수익, 미지급 비용, 소모품 관련된 회계 처리가 있었죠. 꼭 좀 기억해 주시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 상품은 판매 목적 자산인데 그 판매 목적 상품에 대한 그 매출 원가를 구하기 위해서 수정 분계했을 때 이 대체 분계에 대한 효과 또는 해석을 좀 중요하게 다뤄야 되고 감가상각은 이렇게 수정 분계 때 하는 것이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수정 분계 내용은 저희가 개괄적으로 봤고요. 이러한 수정 분계 내용을 아주 자세히 공부하는 게 이제 개정 과목 학습이에요. 아시겠죠? 그때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재무제표 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 재무제표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결산이 되고 마지막 과정이에요.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처음에 회계상의 거래가 있었고 자, 회계상의 거래는 자, 먼저 이 회계상의 거래는 자산부채 자본의 증감을 가져오는 것만 기록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정의에서 거래의 판료소, 거래의 결합관계를 공부했고 자, 이 거래의 결합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래를 이중성으로 기록한다. 자, 이 이중성으로 기록해서 우리가 대차평균 논리가 적용되는 공부했고요. 그리고 이거 기록하는 단위를 뭐라고 하죠? 어카운트 계정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요 정의에서 이게 다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기록을 하고 분계를 했어요. 날짜별로 기록하고 자, 원시 기록이었고 이것을 어디에 T계정 총계정 원장이라는 계정 과목별 집에다가 보내준다. 이 보내주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전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쵸? 전기. 자, 그리고 이제 요게 이렇게 가죠. 여기까지가 기준 거래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결산을 하는데 자, 이 결산에서 우리가 첫 번째가 뭐였죠? 첫 번째가 예비 절차, 시산표, 그 다음에 뭐 수정 분계 이런 것들이고요. 그 중에 수정 분계만 따로 몇 가지 저희가 확인한 거고 두 번째는 뭐죠? 총계정원장 마감이 중요한 본 절차. 자, 지난번에 공부했는 총계정원장 마감은 누구부터 마감해요? 수익과 비용부터 마감하고 그다음 자산부채 자본 잔액으로 마감하고요. 그다음 마지막이 뭐죠? 내가 열심히 작업한 거에 대한 레포트죠, 레포트. 이 레포트 작성에 대해서 지금 얘기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기본소에서 자세히 공부해요. 지금은 이제 재무제표는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이 재무제표의 의의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걸 정리해 보는 건데요. 자, 한번 잠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이 재무제표의 목적이 뭐냐? 이걸 회계의 목적하고 같이 있잖아요. 왜냐하면 자 보시죠. 회사가 있으면 여기 정보이용자가 이렇게 있다. 이해관계자. 자, 이들이 수요자고 공급자인데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데 유용한 정보 제공이라고 했죠. 회계가. 바로 재무제표는 그 회계의 수단이잖아요. 전달 수단. 그렇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광범위한 정보이용자의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뭐예요? 기업의 재무상태, 성과, 재무상태의 변동에 관한 정보죠. 여러분 이 가로가 뭡니까? 정보잖아요, 정보. 근데 그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그 정보는 재무상태 정보가 유용하죠. 자산부채 자본. 자, 재무성과는 수익 비용이죠. 재무상태의 변동은 현금흐름과 자본 변동이거든요.
결국 뭐냐면 우리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회계이기 때문에 그 회계의 중추적인 전달 수단 재무제표의 목적도 같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지금 회사가 열심히 기록을 했어. 부기록. 장부 기록했죠? 여러분 금전출납부 생각해 봅시다. 그럼 금전출납부에 수익하고 지출을 열심히 썼어요. 여러분. 그래서 기말에 내가 수입의 총액도 있고 지출 내역도 있고 기말에 잔액도 있단 말이에요. 됐나요? 그게 정보죠. 그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해요? 의사결정 하잖아요. 아, 이번에 수입이 너무 적었구나. 지출이 너무 과대 지출했구나. 잔액이 얼마구나. 그런 정보를 알아야 몰라. 알게 되거든요. 그 정보를 가지고 의사결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때 그 정보를 알게 한 수단이 재무제표라는 얘기죠. 그건 금전출납부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재무제표는 이제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요거는 잠깐 봅시다. 회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정보의 공급자, 자, 알고 싶어 하는 자, 정보 이용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해관계자들, 수요자라고 하는데요. 그럼 알고 싶어요 하고 외치면 회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그러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요? 자, 우리는 이런 상태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어카운팅이 되고 이때 전달하는 수단이 저 재무제표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때 보세요, 여러분. 유용한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인데요. 자, 유용한 정보. 이게 이제 회계인데 이거를 전달하는 중추적인 무슨 수단이다? 전달 수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중추적 전달 수단인데 이 중추적인 전달 수단이 바로 뭐라고요? 재무제표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유용한 정보는 어떤 게 있었어요, 여러분? 자산부채 자본. 맞죠? 그게 재무상태표. 그러면 자산부채 자본이 재무상태 정보라는 거 우리 앞에서 공부했잖아요, 1장에서. 그렇다면 그 정보를 전달하는 수단은 재무상태표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죠? 성과. 성과는 뭐다? 포괄손익계산서. 아, 그럼 내 돈이 자본이잖아요. 내 돈이 기초하고 기말이 어떻게 바뀌었지? 이 자본변동표. 그 다음 이건 뭘까? 아, 기초의 현금이 100인데 기말의 현금이 150이 됐어. 그럼 50이 증가했죠? 어떻게 증가했을까? 이 증가한 현금이 장사한 현금일까? 주식 투자한 현금일까? 아니면 빌린 돈일까? 이게 현금흐름표. 그리고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양식이고요. 여기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세부사항이 필요한 게 주석. 알겠죠? 요거는 뭐 소급법이니까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전달 수단은 약속인데 저 전달 수단 재무제표의 내용들은 다 함축적인 정보가 있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재무상태표는 재무상태, 포괄손익계산 성과 뭐 이렇게 쭉 있다는 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러면 재무상태를 간단히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재무상태표 요건 뭐 자산부채 자본이죠. 그렇죠? 자산부채 자본을 나타내는 재무상태 내용이고 대부분 거기 책을 보시면은요. 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재무제표 양식 이런 것들을 거의 뭐 제시하고 규칙 중심이라 뭐 암기하고 막 그랬어요. 이렇게 하라고 막 나왔지만 지금은 구체적으로 제시하진 않아요. 최소 항목 정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근데 거기 책에 잠깐 보시면 이제 우리 한번 봅시다. 재무상태표에 여러분 뭐 아시겠지만 우리 앞에서 회계정보 1에서 공부했었는데요. 1에서 공부했었는데 이 재무상태표 3대 요소 한번 볼까요? 자, 재무상태표 명칭이죠. 명칭은 다양하게 할 수 있죠. 여기 뭡니까? 주식회사 합격, 회사 명칭이 필요하죠. 요거는 일정한 시점 2000X9년 12월 30일. 자, 중요한 거는 얘가 뭐라 그랬어요? 일정한 시점이라고 우리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쵸? 그쵸? 그럼 이쪽이 뭐예요? 여러분? 이쪽이 자산. 이쪽이 뭐죠? 부채. 이쪽은 자본. 이렇게 우리가 기록하기로 했고, 요게 이제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회계 등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요것들은 모두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잔액이라고 했죠. 잔액. 잔액이니까 자기 증가 쪽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재무상태표를 해석하는데, 자, 여러분,
요거를 말입니다. 요거는 이제 자금 조달, 돈을 빌린 쪽이에요. 그래서 이쪽은 어떻게 남한테 빌리는 걸 뭐라고 하죠? 타인 자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타인 자본은 이자를 줘요. 여기는 뭐죠? 자기 자본이죠. 이게 되고. 근데 우리가 이 자산을 어떤 파이라고 한번 봅시다. 목. 이 몫을 뭐라고 하죠? 지분, 이퀴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론적으로 공부하는데 경제적 자원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파이. 예? 그러면 기업이 이렇게 봤을 때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우리 회사 전체, 우리나라 전체에 파이가 있어요. 자원이. 이 자원이 있는데 이 자원을 가져갈 주체를 봤더니 남한테 빌린 사람하고 빌린 돈하고 내 돈이잖아요. 그러면 이 타인 자본을 다른 말로 타인 자본은 채권자에 대한 뭐라고 볼까? 몫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자, 채권자 지분 이라고도 볼 수 있고 얘는 뭐죠? 주주 지분 이렇게도 얘기하고 근데 이 지분은 내가 요구할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이 지분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청구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도 뭐다 청구권 이렇게. 그래서 재무 상태는 여러분 이 구조 파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항상 기억하실 거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요 자산 안에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공존한다는 거. 요게 등호가 이게 그냥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요 안에 누가 있다? 요 안에 부채도 있고 자본도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어요? 요 안에 부채도 있고 자본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등식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리고 거기 뭐 양식이 있는데요. 개정식이 있고 보고식이 있는데 개정식은 T자로 만든 거예요. 양쪽으로. 차변과 대변을 가운데를 이렇게 구분한 거고 보고식은 여러분 레포트 아시죠? 한 라인을 쭉 쓰는 거. 그걸 보고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참조로 보시면 되겠고 우리 그 기준의 입장은 나중에 공부하는데 뭐 재무상태표는 이렇게 순서대로 작성하시오. 요계정 과목만 쓰시오. 이런 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고 자, 포괄손익계산서 보겠습니다. 기초기 때문에 이걸 다 할 수가 없고요. 이제 요것만 있는데 자, 우리가 열심히 공부했던 당기순손익. 당기순손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거거든요. 요게 바로 경영성과예요. 기초는 여기까지만 하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기타가 뭔지 모르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손익계산서는 손익거래죠. 그럼 이게 다 손익거래예요, 여러분. 손익거래인데 여기 잠깐 보실래요? 요 수익과 비용도 손익거래죠. 얘도 손익거래예요. 손익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러나 수익과 비용은 이익에 영향을 주는 이걸 실현됐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실현된 손익이고요. 얘는 미실현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당기순이익에 영향을 주지 않은 손익거래란 말이죠. 나중에 저희 기본서 때 아주 중요하게 다뤄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기억할 거는 기초는 수익에서 단순하게 비용을 빼서 수익이 크면 이익이고 비용이 크면 손실이다. 라고 해서 경영성과를 판별하는 여기까지를 그냥 손익계산서라고 해요. 포괄자 안 붙이고. 그러니까 이전에 저희가 인컴 스테이트먼트라는 재무제표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손익계산서였어요. 여기까지. 근데 이제 우리가 이것보다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유용한 정보를 갖기 위해서 이익에는 반영이 안 된 손익거래가 있더라. 이걸 다 뭐라고 하냐면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해요. 응? 아니 피곤하시죠? 기타 포괄손익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포함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초 입문은 일단 여기까지 개념을 보시고요. 다만 기타까지 포함한 총 포괄손익으로 우리가 손익을 따지는 걸 포괄손익계산서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이니까 조금만 더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이거는 비용을 다 뭐 이렇게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요. 우리가 그 포괄손익계산서의 비용을 어떻게 분류하느냐에 따라서 성격별 분류하고 기능별이 있다고 그래요. 다 차치하고 여러분, 자, 이 매출원가가 있냐 없냐만 보세요, 일단. 매출원가가 있는 게 기능이에요. 없는 게 성격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쉬운 예로 제가 해마다 이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여러분 인건비 있잖아요, 인건비. 요 예로 가세요. 인건비는 급여도 있고 수당도 있고 막 있잖아요. 이런 인건비가 발생했는데 이 인건비가 본사와 관련된 영업과 관련된 인건비가 있고 됐나요? 또 그 다음에 공장
또는 제조 관련 인건비가 있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본사 영업과 관련된 인건비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10억이고, 여러분, 얘는 7억이다 이겁니다. 네? 이랬을 때 우리가 성격별이라는 건 뭐냐면, 성격별과 기능이라는 건, 성격이 쉽죠. 요 비용의 성격을 따져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본사든 공장이든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아요. 쉽게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쭉 해서 인건비가 얼마? 17억. 이거 성격별이라고 보시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성격별은 그러니까 해석이 쉬워요? 어려워요? 아주 쉽습니다. 그냥 보니까 뭐죠? 원재료 산 거 종업원 급여 딱딱 떨어졌죠 이렇게. 근데 이건 뭐예요 지금? 인위적으로 매출원가를 계산하는 작업해야 되죠. 물류원가도 마찬가지죠. 자, 그래서 달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성격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기능별이라는 건 뭐냐면, 자, 인건비 비용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본사에 관련된 인건비는 100% 비용이죠. 얘는 그냥 판관비 100% 급여 비용이잖아요. 그냥 비용이에요. 근데 제조 관련된 비용은 팔릴 때까지 제조 원가잖아요. 팔릴 때까지 이게 제조 원가로 있다가 언제 비용이 되죠? 판매 시에 비용이 되는 거잖아요. 매출 원가로. 그렇기 때문에 이 기능에 따라서 비용을 달리 분류하는 게 기능별 분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직관적으로 해석하기 쉬운 게 누구예요? 성격이죠, 성격. 그래서 회사가 기능도 되고 성격도 되는데 기능을 택하면 성격을 주석 공시하도록 돼 있는 거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내용이고 그냥 여러분 지금 기초니까 기능별로 비용을 분류할 때 누가 나온다? 매출원가가 나온다. 매출원가는 성격에 나올 수 없어요. 나중에 공부 다시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뭐냐면, 또 재무제표 중에 누가 있죠? 자본 변동표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한테 좀 어렵죠?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자본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거죠. 그럼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자본금도 있고요. 나중에 배우는데, 뭐 자본 잉여금도 있고요. 요건 나중에 배우니까 가볍게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누구죠? 열심히 벌어서 생긴 자본의 증가, 이익잉여금이 이렇게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가. 그러면 자본의 내역에서 기초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기중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기말이 있습니다. 요거 딱 하나만 해볼게요. 여러분 출자하면 자본금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기초가 자본금이 1000이 있는데 기중에 유상증자에서 액면으로 유상증자에서 기중에 자본금이 200원이 이렇게 증가하죠. 그 유상증자는 자본금이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기말 자본금은 얼마가 되죠? 1200이 되잖아요.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자본 변동표는 자본의 항목들의 기초금액에서 출발해서 얘네들의 내역을 반영해서 누구를 결정하는 거? 기말 금액을 다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당기순이익이 생기면 누가 증가할까? 요게 증가. 그 얘가 늘어날 거야. 그러니까 한눈에 보는 거, 요거, 이 정도 보시면 되겠고, 제가 간단히 보시면 돼요. 자, 마지막에는 이제 뭐냐면, 현금흐름표인데요. 요것만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이게 기초가 있어요. 이렇게. 기초가 이제 100원이 있다. 뭐가? 현금이. 그리고 이제 이게 100만 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기말에 170이 된 거예요. 이렇게. 예? 그럼 현금이 기초보다 기말에 얼마 증가했어요, 여러분 이거? 지금 증가가 70이잖아요, 70. 자, 여러분 따져봅시다. 요 현금의 증가 70원이 증가했는데 이거를 재무상태표에서 보면 이 내역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기초연금 얼마? 100, 기말 170밖에 몰라요. 손익계산서는 뭐 이익에 반영하는 내용밖에 없고, 그럼 이 70의 내역을 따져보는 게 현금흐름표거든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봐요. 내가 기초에 100만 원을 썼는데 기말에 170이 됐다. 70만 원 왜 증가했을까? 여러분 개인적으로 첫 번째 70만 원이 증가한 이유가 첫 번째 뭐가 있을까요? 두 번째, 세 번째 그냥 외우지 마시고, 첫 번째 70만 원 중에 증가한 이유는 열심히 벌어서 일해서 급여받은 거.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장사한 거. 내가 열심히 영업해서 번 거. 이게 영업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여러분 요즘에 부동산 값 막 뛴다고 하는데, 예? 부동산은 자산이잖아요. 특히 건물 같은 거. 건물, 아파트, 건물, 뭐 주택 투자해가지고 돈 벌 수 있죠. 그리고 주식 투자해서 돈 벌 수 있죠. 그건 모두 자산이거든요. 이 자산의 증가 감소를 통해 돈 벌 수 있거든요. 그게 투자 활동이에요.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투자 활동으로 해서 내가 주식 투자해서 이 중에 일부가 있을 수 있고, 또 뭘까요? 내가 심각한 재무 구조 때문에 돈을 빌릴 수가 있죠. 돈을 빌려도 현금은 내 수중에 있잖아요. 자, 여러분 잘 보시면 우리는 이 세 가지 활동으로 현금을 270을 분석하기 때문에 현금 흐름의 질을 잘 평가할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발생주의로 하면은요, 현금 70 증가 그러면 얘가 100% 빌린 돈인지 아니면 100% 내가 벌은 돈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현금의 질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등장한 게 바로 현금 흐름표예요. 여러분 혹시 흑자도산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흑자도산? 이제 보면 기업이 이익이 막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익이 올라가요. 왜냐하면 매출액이 막 증가하니까. 외상 판매. 근데 그 외상 판매가 안 거치면 어떻게 돈이? 미수채권이 깔리면 자금이 악화가 되는 거예요. 그게 심각해지면 도산하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냥 기존의 현금 흐름표 없이 기존의 재무상태나 포괄손익계산서만 가지고 보면 요거는 발생주 이익은 이렇게 증가하는데 현금은 오히려 이렇게 악화된다는 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악화된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현금 흐름표라는 거죠. 왜냐하면 현금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빌린 돈이 태반이라고 한다면 또는 이 채권 중에서 내가 계속 누적적으로 미회수 채권이 증가한다고 한다면 자산의 증가는 유출이거든요. 자, 그러면 그때는 이게 악화된다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재무제표 중에서 가장 세련된 재무제표가 바로 뭐냐면 이 현금 흐름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재무제표가 완전히 달라요. 나중에 기본서 때 공부하는데. 자, 이 주석은 여기까지가 양식이고요. 이 양식에 반영하지 않았지만 유의적인 것들을 요약하고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A라는 방법을 했는데 이 A라는 회계처리 방법을 했는데 이게 참 중요한 회계처리 방법이에요. 왜 얘를 택했는지를 사유를 막 쓸 수 있죠. 이런 것들을 정리하는 거고, 이건 소구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나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정리를 하겠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원래는 제가 1시간을 더 이제 객관식 문제를 하고 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처음 순환에서 여러분이 너무 또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아서 제가 기본 내용에 충실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자, 숙제 얘기 잠깐 하고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 271쪽에 기초다지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기초다지기 특히 271쪽은 지금 저희가 기초 입문 과정에서 했던 그 사례 순서대로 사례를 가지고 끝까지 풀어보는 거예요. 그 재무상태표 기초도 만들어보고 기준거래도 많지 않거든요. 많지 않은 거 기준거래 회계 처리하고 T계정에 보내주고 그리고 시산표 만들고 수정분계하고 수정 후 시산표 만들고 그리고 재무상태하고 포괄손익계산 만드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부담 느끼실까봐 제가 회계 처리도 그렇게 가지수가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과정의 연습은 기초 입문 과정 때 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조금 찬바람 불면 여러분 불안해지시기 때문에 안 하신다고요. 지금 좀 여유 있으실 때 꼼꼼하게 정리해 두시면 그만큼 경쟁력이 생기는 거니까 버리지 마시고 꼭 해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프린트 가로 문제 한번 꼭 나중에 반드시 용어 정리해 주시고 나중에 제가 다음 시간 프린트를 추가적으로 객관식 문제도 한 번 더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는데 제가 이번 주는 교육이 일정이 있어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여러분 보실 수 있도록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관련 뒷부분 제가 선다형 1을 올렸죠. 그러면 오늘까지 배운 내용 가지고 선다형 2를 다음 주 월요일에 올릴 테니까 여러분 이 주간식 문제까지 이번 주말에 꼭 해주시기 바라요. 아시겠죠?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 다음 과정에서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